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영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 주제로 잡은 내용은 예술의 눈으로 본 기술과 사회의 미래, 미래를 위한 창의적 도전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는 뉴미디어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고 경력으로는 한 14, 15년 차 정도 되는 뉴미디어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현재 유한 책임 회사를 같이 크루원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후순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삼육대학교랑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와 기술 이런 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지 또 혹은 여러분들과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이 세미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를 한글이나 한자로 해석하면 저 두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창의력, 하나는 창의성. 그래서 어떤 능력적인 면과 어떤 성질적인 면이 하나로 귀결되는 게 결국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방점을 찍고 지금까지 아트웍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온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그저 꿈 많은 작가였습니다. 저는 회화과를 졸업했고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 전공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IT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기술들을 내가 예술로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게 2012년, 11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예술 세계관은 이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대주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요소들은 굉장히 간단한 요소들을 사용하지만 그 대주제에서 어떤 요소들을 뽑아내고 또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네이션을 기술적으로 좀 풀어보는 거죠. 이런 형태의 작업들, 리무브 더 컨트롤 같은 작업은 정말 간단한 RC카 해킹, 서킷 밴딩 형태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보게 되는 모니터 화면에 있는 그 마우스가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어떠한 임프레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조이스틱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기 조이스틱을 가지고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약간 기술에 좀 더 집중했던 케이스는 체어 워커라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렵에 2015년 이 무렵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좀 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인공지능 기술은 강화학습입니다. 레인포스먼트 러닝 쪽에 관심을 가져서 저 로봇을 만들어서 저 로봇이 점점 더 도망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점점 더 잘 걸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학습시킨 데이터를 저 아두이노나 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런 하드웨어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작업이 전시할 때마다 재밌었던 거는 한국이나 동양권에서 전시하면 다들 저 의자에 가까이 가지 않으십니다. 무서워하시고요. 그런데 저 꼬마 아이는 저 의자에 앉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강아지처럼 우쭈쭈 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권의 차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인 로봇 그 자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정수 중 하드웨어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봇암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보이드라고 하는 로봇암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와 함께 어떤 작업들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예술적인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집중하에 저희는 드로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드로잉의 결과물들은 코스피 코스닥 하루에 주가 지수를 모두 다 그림으로 기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저 네모 그림들을 그리고 그 주가 상태가 좋으면 아주 아름다움을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좋지 못한다면 좀 일그러진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연작 형태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도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로보담을 가지고 단순히 로보담이 하고 있는 반복적인 행위 그 자체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공장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 그 자체의 데이터, 미세먼지 데이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뉴스나 이런 바이럴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를 뭐 서울이나 베이징, 뉴욕, 파리 이런 대도시의 한 5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리얼타임으로 체킹하고 그 체킹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 동그란 원을 그리는 형태로 하루 종일 그림 한 장을 그리면 그 하루 종일의 미세먼지의 농도를 인해서 미세먼지가 깨끗하면 아주 동그란 원을 그리고 환경이 좋지 못한다면 저렇게 자글자글한 어떤 패턴을 보이는 페넬린 노이즈를 사용해서 저런 패턴을 보이는 형태의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으로 여러 곳에서 전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로봇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개인적인 작업들, 그러니까 저는 계속 회사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트센터 나비라고 하는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일을 했고 최근까지 다녔던 회사는 아이아이 컴바인드 젠틀몬스터에서 브랜딩 팀장이었는데 개인 작가 활동도 병행하면서 계속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레인포스먼트 러닝부터 접하기 시작했지만 개인적인 작업에서는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게 예술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짤을 학습시킨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 가사를 쓰는 인공지능 같은 걸 마르코프 체인 같은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시도를 했던 게 2017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으로 계속해서 개인 작업들을 디벨롭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공학 쪽이라든지 아니면 예술계라든지 이 기술을 가지고 향유할 수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형태. 그다음에 이게 좀 더 쉬웠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 아시죠?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 한 장만 인공지능 스타일 트랜스퍼에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인왕산부터 강남까지, 그다음 도곡동부터 남산까지, 그다음 금천부터 홍제까지 이렇게 3D 뷰 형태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 그 인왕재색도의 스타일풍으로 서울시 전체를 그려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영상 작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예술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예전의 기술들 혹은 과거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걸 이런 형태의 작업으로 선보였고 서울시 정부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프로젝트가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커미션 웍이라고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프로젝트를 의뢰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30주년 개관 기념전을 하셔서 거기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 작가의 소장품들이 있겠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너는 만들 수 있느냐라고 의뢰를 주셔서 저는 로보담이랑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작가의 작업에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간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작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성사됐었습니다. 그래서 회화 작가님들 중에 살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유영국 작가님이나 박생광 작가님 그런 아주 유명한 회화 작가님들 작업을 제 마음대로 이제 저작권의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기업에서 이제 로봇이랑 이제 짤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어떤 뷰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로봇이랑 이제 연동시키는 형태의 프로젝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오피스 워커라는 작업이고 이 작업은 코로나 시기에 저도 회사원 생활을 계속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TV 모니터 같은 저 모니터가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네이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예술로 갈 것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어떻게 저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 끝에 저런 작업을 만들었고, 실제로 전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저 로봇을 조작해서 모니터가 테이블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형태의 작업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코로나 시기라서 전시를 더 크게는 못하고 퍼블릭 공간에서 간단하게 선보였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회사원 생활도 하는데 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건 결국에는 이 넓은 서울 땅, 한국 땅 아래 내가 살 집은 어디 있을까? 왜 내 집은 없지? 내 아파트 84평짜리는 없지? 라는 고민 끝에 이런 작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부동산 통계 정보 지수라고 하는 국가에서 제공해 주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예를 들면 아파트의 거래량 혹은 거래 가격 추이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DB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5개년 정도의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가지고 이런 모니터로 만들어진 건축물 같은 형태의 아파트 파사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그 거래량의 추이가 이런 비주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생성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2021년부터 좀 접하기 시작했고 22년도부터 전시를 쭉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결국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텍스트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접근했던 건 저는 문학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산이고 또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그런 과거의 유산들을 바탕으로 나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시도 끝에 이상이라는 시인 아시죠, 여러분들? 이상이라는 시인의 거울이라는 시를 가지고 인공지능에게 영상을 만들어줘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일종의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강령술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네크로맨시즘, 그러니까 이상이 만약에 2024년에 살았다면 저런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제가 인공지능 같은 역할을 대신 수행해 준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의 개념으로 저 영상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작업을 만들어냈고요. 또 이것도 이상의 시 중에 오감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감도라는 시가 굉장히 난해하기로 유명한 15편의 시인데 그걸 인공지능 어디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인간이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과연 인공지능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첫 구절의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수도 있는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오라는 구절입니다.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오라는 그 문장을 센텐스를 인공지능은 저런 식으로 받아들였었고, 요걸 좀 더 확장해서는 에드거 앨런 포의 갈까마기라는 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다음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의 성이라는 소설을 베이스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으셔서 정말 쉬운 걸로 영상 작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의뢰들을 주셔서 이런 작업들을 만들었습니다. 속담 모음집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속담이라는 걸 저희는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가뭄에 콩 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뭄에 콩 나는 장면을 인공지능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뭄에 콩 나는 건 저런 느낌일 거야, 저런 비주얼일 거야 라는 걸 예술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혹은 사회 전체가 기술 혹은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로우 레벨로 다운시키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제 역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놀아본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속담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땐 어떤 비주얼일까라는 걸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 같죠.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은 센텐스를 가지고 이 당시는 LLM을 좀 더 그러니까
언어 모델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구운몽이라는 조선시대 초기 한글 소설이죠. 구운몽 그 자체를 통째로 LLM에 학습을 시켜서 각색된 LLM의 시나리오와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이런 영상 구운몽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또 게임의 요소로 활용을 해서 저런 인터랙티브 게임 같은 걸 생성인공지능과 같이 만들기도 했고요. 그다음 확장 형태로 매핑된 어떤 공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LG에서 마침 좋은 프로젝터가 나와서 저 프로젝트와 함께 로보담에 장착을 해서 저 스캐닝 하듯이 이 전시장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서울의 도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LLM을 활용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뭐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이 바탕이겠지만 커스텀 모델을 만드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라마나 알파카 같은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텍스트들 혹은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만 한 100여 개 정도 학습을 시켜서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는 LLM을 따로 만들고 그 LLM을 베이스로 해서 이런 영상 작업을 작년에 인천에서 상영했던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집합들을 계속해서 찾는 것 같습니다. 기술과 기술 간의 교집합 그리고 그게 내가 하는 이야기와 닿고 있는가 혹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얘기일까? 현실의 예술가들은 생각보다 사는 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접목을 하고 또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창출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오피스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보담을 가지고 이번에는 사무 환경 그 자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혹은 인공지능과 함께. 그래서 로보담을 바탕으로 24시간 동안 음악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장르 중에 도어리스라는 장르가 있는데 도어리스 장르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생각보다 들을 만한 테크노나 뭐 EDM 같은 류의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 음악에 맞춰서 저 환경에 배치되어 있는 모니터에서 끊임없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사운드에 반응해서 창출해내는 형태로 인공지능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 전시장에서는 하루에 10분 정도만 인간이 퍼포먼스를 함께 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노동 환경 같은 게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끊임없이 창작이라는 행위 자체도 로봇이랑 인공지능에 대체되고 사람은 가서 한 10분 정도 같이 놀아주면 그게 인간의 최종적인 노동 환경이지 않을까. 뭐 이런 가정하에 그 환경들을 보여줘 보는 거죠.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건 최근 7월 정도까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전시장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영상 작업인데 병렬 울림이라는 작업이고 이 작업은 건축사 윤리 강령이라는 8문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접하다 보면 인공지능의 윤리 의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건축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건축사 윤리 강령이라는 그 키워드와 텍스트가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도 저런 윤리 강령을 줘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 끝에 그 윤리 강령 자체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본 거죠. 그랬더니 이러한 윤리 강령을 이해한 듯한 혹은 이해하지 못한 듯한 인공지능의 약간 랩소디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전시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다음 달에도 부산에서 전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의 이제 확장판은 약간 작년 포르쉐 코리아랑 이제 설문화재단에 후원해 주셔서 코엑스 전광판에 대규모로 이런 영상 작업을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도시를 한번 다시 읽어내보는 형태의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이 형태도 국가 통계 포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뭐 인구수, 뭐 건축, 교통 여러 가지 DB가 있죠. 그 DB 자체를 파라미터 값으로 가져와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서 한 3, 4개월 정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는 전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속담 모음집을 좀 더 확장해서 11채널 형태의 속담 모음집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사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저희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이에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 자체 여러분들도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의 삶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찾아서 아이템을 만드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도 동일합니다. 저도 분리수거를 하다가 이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쓰레기들이 과연 알려주는 진실은 무엇일까라는 걸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저 화면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이 나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 그래서 그 쓰레기들이 일정하게 얘기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뭐 5분에 한 번 저 박스가 덮였다가 5분에 한 번 박스가 열렸다가 하면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어쩔 땐 얘기를 들려주고 어쩔 땐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그래서 뭐 뾱뾱이 쓰레기도 있고 뭐 종이 분리수거 쓰레기도 있고 저런 아이들이 들려주는 랩소디 같은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와 이제 같이 협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가요를 하시는, 예를 들어 대중음악 쪽 분들이 의뢰를 주셔서 이런 작업들을 한번 프로젝트성으로 진행했었는데, 지금 이 랩을 하고 있는 저 할머니는 제 얼굴입니다. 네. 랩을 하는 할머니는 제 얼굴을 가지고 제가 가상의 가수 같은 게 된 거죠. 소위 말하는 메타 휴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고, 가사도 역시 생성 인공지능을 써서 만들고, 노래도 사운드도 생성 인공지능, 그다음 비디오도 생성 인공지능. 그래서 인간은 결국엔 디렉션밖에 하지 않은, 선택밖에 하지 않는 역할. 그러니까 셀렉터가 될 수도 있고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창작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세계는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변해갈 거고, 그래서 그 저변 환경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전체는 어떤 인간에게 충고를 해주는 듯한 내용들인데 그걸 힙합 리듬에 맞춰서 들려줄 수 있는 비디오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오피스 워커의 확장 형태로 이제 정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 사업자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작품 제목을 정직원이라고 지었어요. 풀타임 엠플로이어라고. 그래서 이 정직원이 저 대신에 하루 종일 저 키보드를 입력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전시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로보담 한 대와 생성형 인공지능이 담겨 있는 PC 한 대면 끝없이 창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창작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의 창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했던 재밌는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개인 프로젝트 중에 재밌는 건 이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죠? 와사비 크림 초콜릿 쿠키입니다. GPT 같은 생성 언어 모델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 뭘까라고 물었을 땐 저런 말도 안 되는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쿠키샵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와 함께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또 문화 그 전반을 넘어서 뭔가 비즈니스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F&B 사업이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기업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로보틱스 쪽 사업을 하시는 기업 분들이 의뢰를 주셔서 인간 퍼포머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로봇 시스템 그 자체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셔서 로봇 6대를 연결해서 인간 댄서가 춤추는 거에 맞춰서 로봇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 자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 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문화 예술까지 넘보는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해 CES 2024에 전시가 되었던 컨텐츠였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다른 이제 기업과 함께하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크루 인베드 제너레이터라는 팀에서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는 이건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의뢰를 주셔서 그 자동차가 생산되는 공장이 실제로는 저런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퍼포먼스 혹은 무용극을 느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셔서 그걸 디자인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퍼포먼스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올해 레드닷 어워즈라고 하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을 받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 확장판으로 올해 11월에 강남에 이 컨텐츠와 동일한 회사에서 의뢰를 주셔서 아마 같은 프로젝트 다시 한번 좀 더 확장한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기관에서도 이런 의뢰를 주십니다. 로봇 싱잉볼입니다. 제 작업의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프로젝트와 이제 회사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식의 약간 체험형 컨텐츠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미리 대화를 좀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LLM을 통한 답변들이죠. 인간에게 명상과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혹은 그런 영역에 대한 결과까지 인공지능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또 실제로 저 사운드를 들으면 꽤나 명상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저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싱잉볼을 로봇이 먼저 연주하고 사람이 선택했던 키오스크 결과에 따라서 저 명상을 위한 텍스트가 LLM과 STT, TTS 기술을 이용해서 보이스로 발현해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저 나레이션이 끝나게 되면 로봇이 싱잉볼을 연주해서 컨텐츠가 종료되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 영역까지 예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주 빠르게 한 25분 정도 사이에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고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술 혹은 비슷한 걸 어떤 삶에서 명확하게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가고요. 예술을 통해서 사회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술을 감상했다고 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다던가 사상이 변한다던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생각의 전환 같은 걸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ICT 기술을 이용하던 로보틱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아주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만 가져가실 수 있다면 제 예술은 꽤나 괜찮은 예술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프로젝트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를 하신 조영각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을 가운데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작가님 강연을 듣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AI라고 하면 기술이 어떻고 차별점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서 진입 장벽이 있어 보이는데 작가님 말씀 중에 AI와 한번 놀아보자,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플레이 퍼스트랑 주제랑 상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QR 코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작가님께 질문들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 추첨수가 많은 질문부터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아주 자주 이런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네네. 작품들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정말 제 삶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거를 일반인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죠. 그런데 막상 그걸 뜯어본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걸 제 삶 그 자체에서 느끼게 되니까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작업을 만들기도 하고 또 혹은 아파트를 구하러 다니다가 작업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아주 삶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얻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아까 작가님께서 발표 중에도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혹시 그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 양쪽에서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예술적인 감수성과 인공지능이 느끼는 예술 감수성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감수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인공지능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당연히 인공지능은 수학 연산식이잖아요. 연산식이고 연산식의 결과값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예술적이다, 혹은 괜찮다, 사람 같다라고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게 지금의 기술인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저처럼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감수성 그 자체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흉내내서 만든 어떤 연산식이고 알고리즘인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포커싱을 한다면 인간처럼 대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워크숍이나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합니다. 그럴 때 꼭 하는 얘기가 소위 말한 챗 GPT를 사람처럼 대하고 말을 걸어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결과값도 생각 사뭇 다를 겁니다. 그 예를 들어 경어체, 평어체 이런 언어의 여러 가지 체가 있죠. 그 체에 맞춰서 내가 이 존재를 이 객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따른 결과값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흉내내서 만든 알고리즘이고 모델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가지신다면 인공지능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교감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얻으시고 작품을 만드시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작가님의 장르가 뉴미디어 아트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처음 작품을 그냥 설명 없이 접했을 때는 어떤 의도인 건지 어떤 정보가 깔리는 건지를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일반인들이 이런 작품들을 쉽게 좀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 노하우는 없습니다. 노하우는 없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회화 작업, 뭐 조소 작업 이런 일반적인 예술과 뉴미디어 아트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가니까 작가가 의도한 결과를 반드시 읽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현대 예술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지만 당신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바라봐도 괜찮습니다.가 현대 예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작업을 보고서도 굉장히 회화스러운 어떤 감흥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와,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회화 작업 같은 걸 보고서도 굉장히 연산이 훌륭하네, 어떤 공학적인 결과값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의 차이, 결국에는 이 결과물들이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혹은 이 사회라는 범주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그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울림 뭐 이런 그런 맥락이 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비슷해서 같이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작품이 너무 좋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술 활동이 이제 본업이신 것 같은데 혹시 가족들은 이런 작가님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 작가님이 만든 작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가족이라 하면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부모님이 있으시고 또 뭐 와이프가 있고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죠.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넌 뭐 하는 거니?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이제 막 몸에 그림도 많잖아요. 네. 몸에 그림도 학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타투 일을 했었습니다. 네. 열심히 타투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을 유치하려면 또 고객들을 유치하려면 제 몸에도 그림이 있어야 돼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삶의 연장선이니까 당연히 제 예술 세계관을 이해는 잘 못하십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최근에 한번 이제 전시장에 오셔서 그래도 예술 작품 같다라는 인정을 한번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 또 이제 영리 활동을 말씀드리면 작가 생활로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엄청 유명한 지금 문화예술계 행사가 굉장히 많죠. 프리즈라는 아트페어 행사 때문에 뭐 전국 서울 근교에 있는 뭐 갤러리나 문화의 단체 이런 곳에서 전시도 굉장히 많고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예술 작품으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파생된 형태의 프로젝트나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술관에서도 재직을 했었고, 그 전에 젠틀몬스터에서도 재직을 했었고, 현재는 기업들이랑 저런 콜라보레이션이랑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합니다. 로봇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거대한 큰 로봇 사용하잖아요. 비쌉니다. 네. 비싸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프로젝트만 일부러 찾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또 저는 제 작업을 만들고 제 작업이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공예술 형태라든가 이런 비디오 작업 같은 걸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혹은 사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더 잘 팔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럼 뉴미디어 예술이다 보니까 이게 작품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해서 전시가 끝나고 나면 이 작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피지컬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로봇 같은 경우도 재활용할 수 있고요. 네, 로봇 암 하나 가지고도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혹은 판매를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디지털 카피이거나 뭐 비디오 작업이거나 이런 형태로 라이선싱 작업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짐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적인 예술 작가님들은 다들 창고가 있으시죠. 네. 창고에 보관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판매를 통해서 그 작품들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LLM이나 인공지능을 많이 이제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 혹시 소유권이나 저작권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하고 계신지, 그리고 작가님과 만약에 비슷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하게 되면 작품이 비슷하게 나오진 않는 건지, 이런 부분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작권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오픈 소스 형태의 이제 CC5 형태 저작권이 허가되어 있는 형태의 모델들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일정한 구독료 같은 걸 지불하고 그 모델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받는 거죠. 예를 들면 결과값 자체를 이전받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제가 저작권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저도 저작권 협회에 제 작업,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업을 저작권 등록을 해달라라고 어플라이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봤어요. 당연히 반려당했고요. 네. 저작권 협회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그 존재 자체, 그 단어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반려됐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들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작가들 혹은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분들께 말씀드릴 때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립니다. 공정 이용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미술관에서 어떤 굉장히 멋진 그림을 보셨다고 칠게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그 작품을 가지고 영감이 떠올라서 아주 흡사하게 그림을 그리셨다고 칠게요. 그럼 이건 카피일까요? 카피가 아닐까요? 카피가 아닙니다. 그게 현재 인공지능이 연산하는 방식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추론해낸 결과이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짜집기해서 결과를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추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정이용이라는 저작권의 기존 개념과 아주 맞닿아 있어서 그런 문제들 인정한다면 저작권에 대한 이슈도 금방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제 말씀해주신 김에 또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창의성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디렉션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지 작품이 매우 창의적으로 보여서 혹시 디렉팅하는 노하우 같은 거를 공유해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없고요. 인공지능을 창의적이게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결국엔 사람의 디렉션인 거죠. 어떠한 요청을, 어떠한 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가 그 구조화 혹은 그 명령어는 결국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을 창의적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게끔 어떠한 명령어를 입력한 사람은 결국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창의적이어야 결과물도 창의적인 겁니다. 창의라는 단어로 모두 다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공지능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잘 활용하려면 인공지능이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라도 사람들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미지 한 장만 학습시켜도 인공지능 모델이란 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알고리즘 그다음 만들어진 나의 모델, 인공지능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가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제품을 만든다거나 서비스를 만든다면 그 이해도 자체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 창작 수업에서도 다들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씩은 만들어 봅니다. 아주 로우한 형태의 모델일지언정 그 모델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의 끝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창의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 정도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인공지능이나 최신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시다 보면 혹시 전통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작가님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작가님은 전통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예술 학과를 나왔죠. 저는 회학과 나왔습니다. 서양학과. 네, 그림 그리는 전공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접시에 이제 매핑하는 그런 작업을 만들었던 그런 작업을 했을 때는 교수님들이 너는 죽어도 작가가 못 될 거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너는 작가 아니야. 너 회학과 출신이 이상한 거 할래? 엄청나게 혼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달 전에 그 교수님을 만나 뵀었습니다. 네. 잘했다, 잘 선택했다, 먹고 살 길은 찾았구나. 전통 예술이나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 그리고 뉴미디어를 위시한 새로운 예술들이 경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뭐 코딩을 엄청 잘하고 뭐 인공지능 엄청 잘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당연히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보다는 못해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고 또 로봇을 만드시거나 로봇을 운영하시는 운용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매체적으로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 뿐인 겁니다. 그게 좀 더 저에게 잘 맞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경계 자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도 없고 그냥 다양성의 일환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좀 더 예술이라는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작가님도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작가님들의 특히 뭐 뉴미디어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 작품들을 감상을 하실 텐데 그럴 때는 그 작품의 의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작가님이 해석하신 그 작품의 의도가 원 작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틀린지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뉴미디어 작업들은 거의 대부분 읽어냅니다. 네, 거의 대부분 때려 맞춥니다.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뉴미디어 작가고 제가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흡사한 그런 형태의 의도들을 읽어내게 되고 오히려 제가 이제 순수 예술, 페인팅 전공이지만 페인팅 작가님들의 그 예술품의 의도는 저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네, 굉장히 어렵고 본인들의 세계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세계를 읽어내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술이라는 건 일종의 환상입니다. 일종의 환상. 일종의 환상을
어떤 식으로 사고 팔 수 있게끔 또 그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법에 따라 태도를 가지신다면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과의 Q&A는 시간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조영각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